그러니까 늦을까봐 먼저 출발한 거야.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계셔야죠.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 집이더라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번 일은 저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사생활은 지키며 살죠. 됐어요. 사업자금 안 주셔도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이야. 제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 집으로 대출 받도록 놔둘 줄 아냐? 가만히 안 두시면요? 도로 가져올 거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요? 너 그 집 줄 때 했던 말 잊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두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몰랐지만 자식 둘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토록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효도할 것처럼 맹세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더니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약속도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지만 제 부모를 단물 빠진 노인네 취급을 한다면 강 씨 또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잊은 것 같지만 집을 사주며 내걸었던 조건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강 씨는 아들에게 주었던 것을 도로 뺏어올 작정이었습니다. 설령 자식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말이죠.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그런 부모의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강 씨도 그런 자식에게 몇 억 하는 집을 주느니 그 돈으로 노후를 더 편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강 씨와 아내는 젊어서 고생을 꽤나 했고 40이 넘어서 삶이 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식들이 공부할 쯤엔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살만해졌다는 것이죠. 강 씨 부부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둘 모두 공부를 잘 시켜 좋은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생은 모르고 큰 아들, 딸은 인생이 너무 쉬워서였는지 어쨌는지 부모에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강 씨와 아내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어느 날 찾아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던 아들. 그때 아들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강 씨가 생각하기엔 무척 이른 나이였습니다. 공부한다고 취직을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무 이르지 않아? 내년이면 30인데 뭐가 일러요? 요새 20대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30 중반에 하던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기다려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살림만 합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강 씨도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여력이 돼? 아들에게 묻자 아주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은 아버지가 사주시면 되죠. 뭐? 황당함에 되물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무척 당당했습니다. 맡겨두었던 것을 돌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집만 있으면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요. 결혼 자금만 좀 대주세요. 기가 막힌 웃음만 나왔습니다. 물론 강 씨 부부도 자식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일찍 와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태도가 참 괘씸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혹시 애라도 생긴 거야? 그러자 아들은 그건 또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결혼에 적당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집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 씨가 꼭 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 상태가 참 황당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고 결혼 자금을 대줘야 한다는 생각이 말이죠. 능력이 안 되면 천천히 돈을 모아서 할 생각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결혼을 한다며 우기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들인데
결혼하면 집은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빨리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준호야, 아버지 말 듣고 좀 천천히 생각해봐. 아, 엄마. 설마 그럼 집도 안 해줄 생각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안 해주는 건 서운하죠. 아내에게 짜증내는 아들을 보니 강 씨도 열이 뻗쳤습니다. 너 이놈 자식.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집을 맡겨놨어?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이고 뭐고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다 네 능력껏 해. 아, 아버지. 집이 없으면 단칸방에 살든 어디 살든 알아서 해.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집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윽박 지르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답답한 마음에. 결혼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부모 찾아와서 돈 내놔라 할 게 아니라.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가봐라. 그러자 아들이 마지못해 강 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 하지 않아? 아, 누가 결혼하지 말래?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 강 씨의 아내는 금방 마음이 약해졌지만 강 씨는 아들이 괘씸해서 전혀 지원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가 생겼대. 뭐? 아니라며? 당신이 화낼까봐 말을 못했다고 그러네. 강 씨는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나 싶었죠. 애 데리고 원룸에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좋아. 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 씨를 아내가 며칠 내내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준호 그놈이 당연한 줄 알고 집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애가 생겼다는데 결혼 안 시킬 거야? 결국 결혼은 해야 할 상황이었고 아내의 말대로 한 푼 없이 시작하기엔 곧 태어날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고심했죠. 집은 해주긴 해주마. 정말요?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네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굴거나 부모 실망시키면 돌려받을 거야. 효도가 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변에 물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 늘 경각심을 가지며 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들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집이 생기는데 이것저것 가릴 처지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네가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지 않아 추궁하자 이실직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강 씨는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하게 됐죠. 너희가 제정신이야? 그런 걸로 부모를 속여?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건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니까. 내가 언제 반대를 했어? 니들 능력껏 결혼하라고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야? 통화를 하는데도 뜨거운 콧김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줬던 집을 다시 뺏내만해 했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기가 막힌 시점에 실제로 임신을 한 며느리 덕에 또다시 강 씨는 마지못해 용서를 해야 했죠. 그래도 잘 살면 됐잖아. 아내의 말처럼 아들네는 그 뒤로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딸도 결혼했고 아들과 똑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증여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아들의 계약서와 함께 서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는 일은 여태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통신사에서 무슨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보내라는데? 그래? 준호한테 물어봐.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 금방 하잖아. 그럴까? 강 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진 보내주면 대신 접수 좀 해줄 수 있을까? 뭘요? 아, 무슨 서류를 보내라는데 할 줄 모르겠어서. 아, 지금 좀 바쁜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저녁에 시간 나면 해줘.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녁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바쁘니까 연락이 없는 거 아닐까? 내일 해보지 뭐. 그런데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 아직도 연락 안 돼? 다시 전화해보라니까. 잠깐만. 아내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별것도 아닌데. 그거 차라리 팩스로 보내면 아무 문구점 같은 데서 보내주지 않아요? 아, 그래? 아니면 핸드폰 가게 같은데 한번 가봐요. 엄마 핸드폰 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걸 해줘? 해주진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줄 수 있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아들의 귀찮은 목소리가 아내의 휴대폰을 타고 강 씨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럴 거면 왜 며칠 동안 기다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어려워서 남들도 알려주는 걸 왜 아들은 알려줄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알겠어. 바쁘지? 네. 바빠요. 아시잖아요. 아, 현아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아들은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참 차가웠죠.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쩔쩔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네. 현아한테 부탁해봐야겠다. 그런데 딸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들처럼 귀찮은 말투는 아니었지만 당장은 안 된다며 나중에 해주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또 며칠 기다리다가 못 보낼 듯해서 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물어보자고. 그 통신사에서도 휴대폰으로 무슨 사진만 보내라고 했다며. 그건 그렇지. 그래서 다음날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이런 부탁이 흔한지 당황하지 않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알턴 니가 빠졌네. 아내도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다며 웃었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무슨 기능도 많고. 그러게 전화만 하면 끝이 아니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휴대폰 가게를 찾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고장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뭐가 보이지도 않네. 강 씨가 아내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아내나 강 씨나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슨 설정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메시지도 잘 안 보여서 큰일이네. 애들한테 물어보지. 에이, 바쁠 텐데. 아내가 망설이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 아내가 부탁했던 일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자식이 없었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갔던 데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까지 들고 갔는데 음료수를 내밀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는 직원 때문에 물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핸드폰 사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업무가 안 돼요. 강 씨 부부 말고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직원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한심한 노인을 보듯이 쳐다보는 직원 때문에 강 씨도 아내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니 자녀분들 없으세요? 웬만하면 자녀분들이 다 할 줄 알 텐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아내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서둘러 강 씨의 팔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일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했나 보네. 그냥 준호한테 물어봐야겠다. 나이 든 것이 서러웠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에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훌쩍 더 늙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왜 자꾸 그런 걸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봐야 알죠. 듣기만 해서 어떻게 알아요?
휴대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스마트폰 쓰세요? 그냥 폴더폰 같은 거 사서 쓰시지. 하지만 아들이 그 직원보다 더했습니다. 어찌나 귀찮아하던지 결국엔 주변에 물어물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휴대폰 사용법 하나 알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래놓고는 저들 필요할 때는 애도 맡기고 반찬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득만 챙기기 바쁜 자식들이었습니다. 애들은 뭐하러 맡아줘? 외출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딸네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바빠서 오늘 좀 봐달라는데 어떡해. 애들 버릇만 나빠지지. 자식인데 그럼 안 도와줘? 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부모에겐 단 10분도 할애하지 않는 자식이 뭐가 예쁘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낙인 듯 했죠. 이번에 준호네 집에 가기로 했어. 준호네 집엔 왜? 김장한 거 그거 김치 좀 갖다 주라네. 그 김에 애들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기로 했지. 수육 삶아가지고 김장김치에 같이 먹으면 좋잖아. 준호가 그렇게 하래?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생전 집으로 초대하는 법도 없었는데 말이죠. 내가 물어봤지. 내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자식들이랑 먹고 그러던데. 먼저 초대한 것도 아니야? 에이, 누가 초대하고 말고가 중요한가? 어쨌든 주말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현아한테도 물어봐야겠다. 김치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아무튼간 못 말려. 그래도 아들네 가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강 씨도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가서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은 친정이라 편안히 손주를 잘 맡기지만 아들네는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점심쯤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발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출발은 하자고. 아들네가 멀지 않아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기에 강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돌아가자. 그냥 가서 초인종 눌러보는 게 낫지 않아?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화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 김치는 어떻게? 차에 실어두었던 김치통 2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기왕에 가져온 거 이건 경비실에라도 맡겨놓고 가자. 나중에 연락 오면 준호 보고 들고 가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경비실에 김치를 맡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점심때 가기로 했었잖아. 강 씨가 언짢아서 따지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쩌죠? 애엄마가 아파서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죠. 뭐? 정말?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게 아, 어디가 아파? 폐렴이래요. 뭐? 폐렴? 네, 그렇다네요. 아니, 그러면 애들도 같이 간 거야? 애들이요. 처가에 맡겼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게요. 일단 저도 오늘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집에 가도 저녁 늦게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시는 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병원에 있다는데 무슨 다음이야? 어느 병원인데? 그건 왜요? 아, 왜긴 왜야? 며느리가 입원했다는데 우리도 가봐야 할 것 아니야? 오신다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금방 퇴원할 텐데요. 폐렴인데 금방 퇴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어쨌거나 안 오셔도 돼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경비실에 두고 온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바깥에다가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김치 냉장고에 우선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강 씨와 아내가 다시 차를 타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다시 김치통을 들고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 부부가 뒤를 돌아보자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고 있었죠. 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엔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던 며느리도 있었으니 당황스러울 법도 했습니다. 폐렴은커녕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좀 빨리 출발하자니까 늦었네. 숙소 체크인이 3시부터란 말이야. 풀빌라라서 해 떨어지기 전에 놀아야 돼. 안 그러면 추워. 아, 따뜻한 물 나온다며? 그래도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그렇지. 원래 오늘 어머님 아버님 모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사돈네랑 같이 갔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아니에요. 장모님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역시 우리 사위밖에 없어. 무척이나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하게 웃으며 바라볼 수가 없었죠. 당일에 연락도 안 받고 갑자기 취소한 것도 괘씸했지만 차라리 그냥 약속을 취소했으면 나았을 텐데 굳이 며느리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핑계를 댄 것은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그것도 모르고 김치통을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처가 식구 챙기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강 씨 부부를 무시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놀러 가는 걸 알았다면 쫓아가기라도 했을 줄 알았는지 아니면 강 씨가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는지 아프다던 며느리는 안사돈과 깔깔대고 있었고 그 옆에서 같이 웃고 있는 아들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바깥 사돈도 그 뒤를 따랐고 아들의 차를 타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고스란히 함께 보았죠. 아내도 말이 없었고 강 씨도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 부부는 가지고 갔던 김치통 2개를 고스란히 다시 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 씨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심란하기도 했고 놀러 갔다면 사돈네도 다 같이 있을 테니 괜히 전화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아버지. 어제 걱정하셔서 전화드려요. 다행히 좀 괜찮아서 금방 퇴원할 것 같아요. 강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밤새긴 했는데 다행이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아마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모양이었죠. 병원에 계속 있었던 거야? 네. 걱정돼서요. 사돈도 고생하셨겠네. 애들 보느라. 아, 그렇죠. 장모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스럽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는 애엄마 퇴원하면 주말에 갈게요.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 아들에게 따져묻지도 않았습니다. 참 허무해서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강 씨의 집으로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경수 엄마는? 아,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죠. 그럼 김치 가지러 온 거야? 아, 그것도 있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요. 강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어색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현관에서 서서 얘기하던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애엄마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도 복잡하고 조금 힘드네요. 언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낼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강 씨는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달라고 찾아온 거야? 생각보다 날카로운 강 씨의 반응에 아들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너 지금 그런 소리 하러 여기 온 거라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 지난주에 경수 엄마 입원했던 거 맞아?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당연히 맞죠.
왜 그러시는데요? 그날 너희 집에 갔었다. 저희 집에요? 언제요? 그날 점심에 만나기로 했었잖냐? 그때 도착해도 전화를 안 받길래 김치 놓고 왔었어. 그 다음에 입원했다길래 다시 김치 가지러 또 갔고.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 같던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일정이 생겼으니까 못 만난다고 말을 미리 하면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안 받아서 헛걸음하게 만들어 놓고. 뭐, 폐렴으로 입원? 그래놓고 끝까지 며느리가 아프네 어쩌네 하면서 사업자금까지 받으러 온 아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인가 싶었습니다. 강 씨가 한참을 아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무슨 사업자금?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그러자 아들도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왜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점심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을까봐 먼저 출발한 거야.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계셨어야죠.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 집이더라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화를 내는 아들. 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꼭 제 엄마에게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드는 엄마는 우습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번 일은 저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사생활은 지키며 살아야죠. 뭐야? 거짓말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간 놈이 김치 받으러 그리고 돈 얻어내러 부모를 찾아와? 그래 놓고는 뭐? 사생활 양심이 있냐? 됐어요. 사업자금 안 주셔도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이야? 제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누가 그 집으로 대출 받도록 놔둘 줄 아냐? 가만히 안 두시면요? 도로 가져올 거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요? 너 그 집 줄 때 썼던 계약서 잊었냐?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쓴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 말이죠. 아들은 까맣게 잊고 산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제 집이에요. 절대 안 뺏겨요. 그리고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강 씨가 정말로 그 집을 다시 뺏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가져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확하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아들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집은 도로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진심이세요? 이러실 수는 없죠. 우편 받았지? 그런 줄 알고 집은 빨리 비워줘라.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자. 아버지, 사업하느라 모아둔 돈도 투자한 상태예요. 이대로 나가면 저 빈털털이에요. 그 집 없다고 빈털털이면 네가 잘 못 산 거지. 애비 탓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도 전화해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사냐고 했지만 강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묻고 살았는데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는 더 심해질 일만 남은 듯 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아들에게서 다시 집을 뺏어왔습니다. 월세 집으로 이사간 아들은 서운함이 컸는지 강 씨에게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보약 좀 지어서 보냈어요. 웬일이야? 웬일은요? 딸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자 희한하게도 딸이 강 씨 부부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맡기던 애도 맡기지 않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일에는 생전 보내지도 않던 용돈도 보냈으니 딴 사람이 됐다고 봐야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씁쓸해해야 할지 자신도 똑같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잘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울며 사정했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 씨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강 씨 부부의 노후나 더 편하게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집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오고 효도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바라는 바가 눈에 뻔히 보였지만 강 씨 부부의 마음은 아직까진 여전했죠.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동안은 자식들에게 껍데기뿐인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